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16년도 과학교육용 기출문제 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 A 1번 문제 과학적 추론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 자, 그 지문이 있고 나 지문이 있는데 이제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과학적 추론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가의 1, 2, 3 그 내용을 보시면 1은 관측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궤도를 벗어난다 라고 써진 것이 그 관찰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관찰을 했는지 혹은 한 번 관찰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측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궤도를 벗어난다 하는 것은 관찰의 결과입니다. 근데 2번은 이제 만약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면 원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그 가정, 그리고 타원이라면 이 관측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므로 화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번은 관찰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로 인해서 2번은 가설 설정이 나오고, 3번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 과정은 이제 귀추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추의 방법은 이제 일회 현상을 관찰을 해서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가설을 세운다. 한마디로 잠정적인 답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설을 통해서 3번 지문처럼 그 가설을 검증하는 그 결과까지 내린 과정에서 귀추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설 연역법하고 좀 많이 헷갈렸을 텐데요. 만약 이것을 가설 연역법으로 쓰려면 가설 연역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먼저 나오고 그 가설로 어떤 현상을 예측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관찰을 하는 단계라서, 만약에 이 1, 2, 3 순서를 뒤바꿔서 가설 연역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2번이 먼저 나와야 가설 연역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면 원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나오겠죠. 관측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궤도를 벗어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번이 나오면, 이러면 이제 가설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가설이 먼저 나오면요. 근데 이제 관찰 결과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것은 귀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 지문입니다. 나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가에 비해서 쉬운데요. 이것은 1번부터 보시면 어떤 천체가 태양의 중력에 속박되어 있으면 그 천체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성은 태양의 중력에 속박되어 있는 천체다 라고 했고, 세 번째, 그러므로 화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 대전제로부터 현상을 설명하는 연역법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귀추적 추론, 과학적 추론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귀추적 추론, 그 다음에 나는 연역적 추론, 이렇게 이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A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와제와 비거츠키 문제인데요. 자, 문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다 세 지문이 있는데요. 가부터 보시면 가 지문, 그리고 나 지문, 그리고 다 지문까지 있습니다. 보시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제 그 가 지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사가 수행한 시범 실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의 목적이 피아제 이론 중에서 인지구조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과정의 한계점도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지구조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제가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 통해서 평형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지구조가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이 교사의 그 시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은 본인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로는 구멍이 많으면 밀도가 더 낮다라고 하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이제 현무암과 부석을 둘 다 물 위에 띄워봤더니 이제 구멍이 둘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석만 물에 뜬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인의 인지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인의 그 인지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시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실시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인지 구조상의 그 인지 갈등을 일으키게 해주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범 실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 했을 때 학생들의 인지 구조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이제 조절이라고 했으니까요.
부석과 현무암을 물에 띄었을 때 부석만 물에 뜨는 그 시범 실험을 통해서 구멍이 많으면 밀도가 더 낮다는 그 인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지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우왕좌왕하지만 암석의 밀도가 다른 까닭을 이제 말하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 이제 이런 인지 갈등이 일어나려면 그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이제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어야, 학생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어야 인지 갈등이 유발되는데, 학생 수준이 그 정도 되지 않는다면 인지 갈등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한 나와 다에서 교사가 수행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목적을 비고치키의 근접발달 영역 이론을 근거로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서술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무슨 역할이고 다는 무슨 역할인지 이제 근거로 쓰는 것이죠. 먼저 나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밀도가 다른 까닭을 이제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유색강물 그리고 무색강물로 이제 현무암과 화강암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잘 알고 있군요 했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 확인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지금 실제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실제 발달 수준과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 그 두 수준 사이에서의 그 사이 간격을 구간을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제 교사나 혹은 또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낼 수 있는 수준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 내용 보겠습니다. 다 부분은 이제 교사가 유색강물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무색강물은 가벼운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니 학생들이 밀도가 구성 원소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이것은 이제 근접 발달 영역 내에 있는 그 수준으로 교사가 이제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실제적 발달 수준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의 목적은 이제 쓸 때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상회하는 그 근접 발달 영역 내의 내용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근접 발달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나와 다는 이제 근접 발달 영역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나의 상호작용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들 간에 이런 현무암은 유색강물로 되어 있고 화강암은 무색강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고, 다 같은 경우는 교사가 유색강물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무색강물은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은 넘지만 근접 발달 영역 내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공 A 10번 문제,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채점표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채점표 유형의 장점을 총체적 채점표와 비교해서 한 가지 서술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난 그 채점표의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적 채점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별로 또 채점 준거들이 각각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제 그 총체적 채점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 평가 준거를 통해서 이제 채점하는 방식인데, 이제 세부적인 평가가 좀 어렵고 이제 학생의 그런 후각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일관성을 잃기가 쉬운 채점 방식인 것에 반면에, 이 분석적 채점표 같은 경우는 채점 준거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채점 준거마다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고, 그래서 공정하고 또 일관되게 이렇게 채점을 낼 수가 있겠죠. 세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총체적 채점표와 비교해서 한 가지 서술해라 라고 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총체적 채점표는 이제 전체적인 평가 준거를 통해서 채점하는 건데,
세부적인 평가가 어렵고 일관성을 잃기 쉽다. 반면 그 분석적 채점표 같은 경우는 채점 준거를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각 채점 준거마다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또 일관되게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점 준거의 밑줄친 기억과 니은 측면에서 실험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미흡한 점 두 가지를 찾아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실험 보고서가 지금 온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온도도 좀 다르고 뭔가 이 그래프가 실험의 목적과 좀 잘 맞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프인데, 자, 온도 보정을 하였는가 기억, 그 다음에 실험 목적에 적합한 그래프를 작성하였는가 니은, 이것과 관련해서 미흡한 점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의 맨 처음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개선 방안으로 그 실험 시작 전에 온도를 일정하게 보정하고 실험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미흡한 점은 실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래프를 사용하였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으로 그 우리 요 수원의 연직분포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죠. 그 이렇게 x축은 온도, 그리고 y축은 아래쪽으로 y축을 그려서 수심, 깊이 이렇게 이제 해서요.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온도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뭐 15분 뒤에 온도 그래프, 그다음 뭐 25분 뒤에 뭐 온도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선 방안을 쓰라고 했으니 x축은 온도, y축은 아래로 내려가는 연직 방향으로 그 y축 깊이에 대한 y축을 그려서 맨 처음 실험 시작했을 때, 그리고 15분 뒤에 25분 뒤에 온도에 따른 그 그래프를 각각 온도에 따라서 그리는 것으로 실험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실험 목적에 적합한 그래프 이렇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디귿입니다. 디귿에 알맞은 채점 준거를 한 가지 제시하라라고 했는데요.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이 그 백열전등을 켜고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다음 부채질을 해서 온도 변화 측정하는 것이니까 백열전등을 켜고 백열전등이 그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 부채질이 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해석하였는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백열전등과 부채질이 온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르게 해석하였는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B 1번 문제, 오슈벨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 그 오슈벨의 학습 형태 분류 나와 있고요. 나에서는 이렇게 제시문이 있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그 세로축을 유의미 학습과 암기 학습으로 구분한 준거에 비추어 유의미 학습과 암기 학습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오슈벨이 이렇게 유의미 학습과 암기 학습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이제 수용학습과 자율적 발견학습의 그 기준, 그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었습니다. 수용학습과 이제 자율적 발견학습 같은 경우는 지식의 획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획득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수용하는 식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획득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이제 유의미 학습과 이제 암기 학습이 어떤 준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획득한 지식이 그 인지구조에 그 결합하는, 통합시키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인지구조와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받아들일 그 지식, 그러니까 환경이죠. 이 환경이 기존의 인지구조와 상호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뭐 동화와 조절 같은 그런 평형화 과정을 거쳐서 상호작용을 거칠 텐데,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인지구조 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유의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암기 학습 같은 경우는 그런 인지구조와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이 받아들여지는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준거에 비추어서 유의미 학습과 암기 학습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유의미 학습과 암기 학습을 구분하는 준거는 획득한 지식이 인지구조에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며, 이제 유의미 학습은 인지구조와의 상호작용, 즉 동화와 조절 같은 평형화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인지구조 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며, 암기 학습 같은 경우는 인지구조와의 상호작용 없이 일방적으로 지식이 받아들여지는 학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또한 나에서 진술 기억의 문제점을 가의 학습 형태 분류를 근거로 서술을 하라. 그리고 유의미 학습을 위한 개념도의 역할을 고려해서 A를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억의 문제점 보시면 이 나 지문에서 과학자들의 창의적 연구처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여 과학 개념을 스스로 발견해만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 분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죠. 과학자들의 창의적 연구. 이것은 이제 유의미 학습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법이 지식 획득하는 방법이 스스로 이제 발견해서 자율적 발견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지식이 획득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일반 그런 수업에서는 이런 과학자들이 하는 그 창의적 연구가 굉장히 그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국한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용 학습을 하면서도 이제 유의미 학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획득 방식은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인지 구조와의 그런 관련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인 거죠. 자, 이제 이 A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그 개념 간의 관계 명료화인 수업입니다. 그 유의미 학습이면서도 이제 수용 학습의 과정이 그 개념 간의 관계 명료화 시키는 수업인데 이 수업 방식은 이제 개념도를 사용하면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내의 개념 간의 그 위계 혹은 이제 명제 관계를 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고 또 학생이 수업을 마친 이후에 개념도를 또 그려보게 함으로써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뭐 위계라든지 혹은 뭐 명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의미 학습을 위한 개념도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개념 간의 관계 명료 A는 개념 간의 관계 명료화 수업인데 이제 학생이 수업 전에 인지 구조 내에 가지고 있는 개념 간의 위계 관계나 명제 관계를 개념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수업을 마친 후에 그 인지 구조 내에 어떻게 그 개념 간의 관계가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개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 B 2번 문제 개념 변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의 개념 변화 조건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범 실험을 제시된 준비물을 모두 활용하여 시범 실험을 이제 제안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준비물은 펌프가 달린 투명한 진공 용기 그리고 이제 풍선입니다. 이제 기억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제 현재의 개념에 불만족을 느껴야 된다는 건데 학생은 지금 대기압의 작용 방향이 그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그 5개념을 가진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이제 5개념을 이제 불만족을 느끼게 되려면 이 펌프가 달린 투명한 진공 용기에 이제 풍선을 불어서 묶은 다음에 진공 용기에다 이제 넣을 만큼 풍선을 불어서 묶어서 진공 용기 넣으면 그리고 이제 닫고 펌프로 이제 용기에 있는 공기를 빼는 것이죠. 이제 용기가 펌프로 이제 공기를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진공 용기라고 했으니까 공기를 빼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빼내면 풍선의 크기가 점차 커지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대기압의 작용 방향이 위에서 아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서 풍선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풍선이 커지는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방향 쪽에서 이제 누르던 대기압이 줄어들어서 풍선이 커지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자면 시범 실험 그 순서는 펌프가 달린 투명한 진공 용기, 풍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풍선을 진공 용기에 넣을 만큼 크기에서 풍선을 불어서 묶은 다음 진공 용기에 넣고 펌프를 잡아당겨 용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데 풍선의 모양을 관찰하고 그 풍선 모양이 크기가 변화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또한 나에 제시된 단계 1부터 4 중에서 조건 니은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업계획. 이제 니은은 새로운 개념은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조건인데요. 이 단계를 이제 포함하는 단계를 쓰라고 했는데 이제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 것은 적용 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또 다른 사례에 이제 적용을 해봐서 그 적용 사례에 잘 맞고 기존의 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을 새로운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유용성을 생기겠죠. 그래서 이 수업 계획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방향으로 대기압이 작용한다는 그 새로운 개념을 배운 후에 이 페트병 실험을 했을 때 모든 방향으로 이제 찌그러지는 것을 관찰을 하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기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배운 개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새롭게 배운 개념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이전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개념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교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2016년 기출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